숨막히는 어둠이었다. 지독한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한지은은 자신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마지막 기억은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귀가하던 길. 갑자기 달려든 검은 승합차와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거친 손길이었다. 짧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욱신거리는 머리와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에 지은은 힘겹게 눈을 떴다. 하지만 눈을 떠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방이 꽉 막힌 나무 상자 아닌 듯했다. 손을 뻗어 더듬거리자 차갑고 거친 나무 표면이 만져졌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비좁은 공간 탓에 거의 불가능했다. 공포가 엄습했다. 여기가 어디지 누가? 왜 나를 여기에 가둔 거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최근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었고 평범한 일러스트레이터인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누구 없어요.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지은은 몇 번이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적인 침묵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소마저 부족해지는 듯했다. 머리가 어지럽고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이대로 죽는 건가? 공포와 절망 속에서 지은의 의식은 다시 희미해져 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상자가 크게 흔들리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딘가에 내려놓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의 한쪽 면이 열렸다. 갑작스러운 빗줄기에 지은은 반사적으로 눈을 찡그렸다. 눈이 익숙해지자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을 거칠게 끌어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지은을 남자는 부축할 생각도 없이 질질 끌고 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감이 없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거대한 저택의 내부였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지은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어느 방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정막이 흘렀다. 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호화로웠다. 커다란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고 방 한쪽에는 최고급으로 보이는 침대와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은에게는 공포심만 더할 뿐이었다. 이게 대체...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깼나? 소스라치게 놀란 지은이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창가에 기대선 채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숨 막힐 정도였다. 남자는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며 지은의 심장을 짓눌렀다. 드디어 남자의 얼굴이 빛 속으로 드러났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남자는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TV나 잡지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가 왜 여기에? 그리고 자신은 왜 이 남자 앞에 있는 것인가? 당신 누구? 아니, TK그룹 강태준 씨. 지은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애써 정리하며 물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지은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지은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여기가 어디죠? 왜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납치? 당신이 시킨 건가요? 질문이 쏟아져 나왔지만 태준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지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다. 지은은 그의 시선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대답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지은이 절박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냉정했다.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는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네, 그게 무슨... 얌전히 있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지. 하지만 쓸데없는 짓을 하거나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경고하는데. 내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으니까. 일방적인 통보였다.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납치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 알 수 없는 남자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지은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런 상황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유라도 말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나를 가둬두는 건데요. 이유는 알 것 없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저 내 말에 따르면 돼. 그게 네가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을 마친 태준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그가 방을 나가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정막이 더욱더 무겁고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지은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정원도, 호화로운 방도, 그 무엇도 지은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이곳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일 뿐이었다. 지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은 너무 높아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존재가 가장 큰 장벽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경고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신 차리자. 한지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기신 빚, 그리고 어린 동생,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방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탈출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방은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은은 지쳐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지은은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강태준이 아니라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최 비서라고 소개하며 저녁 식사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최 비서는 지은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뒤 조용히 방을 나갔다. 쟁반 위에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지은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음식이 넘어갈 리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지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은 왜 자신을 가둔 것일까? 그가 말한 쓸데없는 짓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신은 과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자신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강태준이라는 차갑고 비밀스러운 남자가 있었다. 지은은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냉정한 눈빛은 마치 심연처럼 깊고 어두워서 그 속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 눈빛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는 것만 같아. 지은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지만 한지은에게는 절망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보낸 탓에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이 호화로운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아침 식사가 들어왔지만 지은은 여전히 입맛이 없었다. 최 비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 없이 쟁반만 내려놓고 나갔다. 지은은 음식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방 안을 다시 한번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어젯밤에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창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유리는 특수 강화, 유리인 듯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았다. 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봐도 굳게 닫힌 문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젠장, 나지막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전화기나 컴퓨터는 당연히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구 밑이나 서랍 안까지 뒤져봤지만 외부와 연락할 만한 수단은 전무했다. 그들은 지은을 완벽하게 고립시키려 작정한 듯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은은 창가에 서서 멍하니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분수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위태롭기만 했다. 그때 정원 한쪽에서 강태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황금빛 털을 가진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다. 걔는 늠름하고 기품 있어 보였고 태주는 가끔씩 허리를 숙여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모습은 어제 지은이 보았던 냉혹한 사업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은은 놓치지 않았다. 저게 러라고 했던가? 어젯밤 초의 비서가 잠깐 언급했던 이름이 떠올랐다. 태준이 걔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외였지만 그것이 지은의 경계심을 풀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납치하고 감금한 장본인이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하지만 이내 주먹으로 강하게 문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문 열어요. 강태준 씨, 나랑 얘기 좀 해요. 이렇게 가둬둘 거면 이유라도 똑바로 말하란 말이에요. 한참을 소리치자 드디어 문이 열리고 최 비서가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태준 씨는 어디 있죠? 그 사람하고 할 얘기가 있어요. 회장님께서는 지금 바쁘십니다. 바쁘다고요? 사람을 이렇게 불법으로 감금해놓고 바쁘다는 말이 나와요. 당장 그 사람 불러요. 지은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지만 최 비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정해진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회장님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얌전히 방에 계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결국 지은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다시 방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오기도 생겼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지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받고 방 안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가끔 창밖으로 태준과 러가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어떤 인기척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은이 창가에 기대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물론 책의 내용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경계했다. 들어온 것은 뜻밖에도 강태준에게 러였다. 러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지은에게 다가왔다. 커다란 덩치와는 달리 순한 눈망울을 하고 있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부터 동물을 좋아했던 터라. 러의 등장이 낯설지만은 않았다. 러는 지은의 다리에 머리를 부비며 애교를 부렸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때 방문 앞에 강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지은과 러를 번갈아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러, 이리 와. 태준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러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꼬리를 흔들며 태준에게 달려갔다. 태준은 러의 목줄을 잡고 지은을 쏘아보았다. 걔가 멋대로 들어간 모양이군. 소란 피우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지만 지은은 그의 눈빛에서 아주 미세한 당혹감을 읽었다. 러가 자신에게 친근하게 구는 것이 그에게도 예상 밖의 일인 듯 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도 러는 가끔씩 지은의 방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태준이나 최 비서가 함께였지만 나중에는 혼자서 몰래 들어오기도 했다. 지은은 러 덕분에 숨막히는 감금 생활 속에서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러는 말없이 지은의 곁을 지켜주었고 지은은 러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은은 자신을 납치하던 순간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검은 승합차, 복면을 쓴 남자들, 그리고 희미하지만 익숙한 향수 냄새. 그 냄새는 예전에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맡았던 것과 비슷했다. 하지만 너무나 단편적인 기억이라 확실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나를 납치한 이유는 뭘까? 아버지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리고 그 의문의 중심에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정말 이 모든 일의 배후일까? 아니면 그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까? 레오가 자신에게 친근하게 구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빛에 스쳤던 당혹감은 무엇이었을까?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강태준은 분명 자신을 감금하고 위협하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가 정말 악당이라면 굳이 자신을 살려두고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머릿속은 더욱더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든 강태준에게서 정보를 얻어내야 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최 비서가 식사를 가져왔을 때 지은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최 비서님, 강태준 씨는 왜 저를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혹시 제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 비서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더니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가씨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저 회장님의 뜻에 따르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겁니다. 그의 대답은 지은의 의구심을 더욱더 키울 뿐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좋다는 말은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진실 속에는 아마도 자신이 납치된 이유와 강태준의 진짜 목적이 담겨 있을 터였다. 지은은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태준, 그는 과연 적인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인가? 아니면 그 둘 다인가? 확실한 것은 이 저택에 숨겨진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강태준, 그 자신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은은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 길이 아무리 위험하고 험난할지라도 며칠이 더 흘렀다. 한지은은 여전히 저택 안에 갇혀 있었지만 작은 변화가 생겼다. 강태준이 최 비서를 통해 그녀에게 저택의 일부 구역, 정확히는 1층의 서재와 거실, 그리고 정원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물론 최 비서의 감시해서였지만 숨막히는 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은에게는 작은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첫 외출 아닌 외출은 서재였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은 책장에는 온갖 종류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육중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다. 지은은 초의 비서의 감시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책장 사이를 거닐었다. 대부분은 경제 경영 서적이나 외국 원서들이었지만 한쪽 구석에 먼지가 희끗하게 쌓인 낡은 책들이 눈에 띄었다. 지은은 무심코 그쪽으로 다가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표지는 빛이 발에 있었고 제목은 희미하게 미래 에너지와 신소재 기술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보았던 책들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저명한 물리학자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미래 에너지 관련 연구에 몰두하셨었다.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책의 내용 자체는 전문적인 용어들로 가득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던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천재 물리학자 한상현 박사, 혁신적 에너지 기술 발표 임박.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다. 아빠, 엄마,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작은 탄식. 최 비서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은을 쏘아보았다. 지은은 황급히 신문 스크랩을 책 속에 다시 끼워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책을 보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강태준의 서재에 왜 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관련된 책, 심지어 아버지의 기사 스크랩이 있는 것일까? 단순한 호기심으로 모아둔 것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았다. 그날 이후 지은은 허락된 시간 동안 서재를 드나들며 아버지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 비서의 감시는 생각보다 철저했고 더 이상의 특별한 발견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납치된 이유가 어쩌면 아버지의 연구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러가 그녀의 곁을 맴돌며 장난을 쳤고 최 비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은은 잠시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때 갑자기 정원 한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공사 인부들이 정원 조경용 석재를 옮기다가 실수로 석재 하나를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문제는 그 석재가 지은이 앉아있는 벤치 방향으로 빠르게 굴러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가씨, 피하세요. 최 비서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했다. 지은은 놀라 몸이 굳어버렸고 러만이 그녀를 향해 지저대며 안절부절 못했다. 육중한 석재가 지은의 발목을 덮치기 직전 누군가가 바람처럼 달려와 그녀의 몸을 거칠게 밀쳐냈다. 으악! 지은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동시에 둔탁한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태준이 인상을 찌푸린 채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팔에는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석재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긁힌 듯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비서가 황급히 달려와 태준을 부축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지은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동자에서 걱정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것을 지은은 보았다. 착각이었을까?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 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윽박지르듯 말하고는 최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강태준이 자신을 구한 것이다. 그것도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 지은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태준의 다친 팔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자신 때문에 다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아주 약간의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레오와 함께 다시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어제의 소동 때문인지 최 비서의 감시는 더욱더 삼엄해진 듯했다. 그런데 러가 갑자기 지은의 옷자락을 물고는 저택의 뒤편,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후미진 곳으로 그녀를 이끌기 시작했다. 레어, 왜 그래? 지은이 의아해하며 러를 따라갔다. 최 비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랐다. 러가 멈춰 선 곳은 낡은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별채 앞이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러는 문 앞에서 킁킁거리며 낑낑댔다.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지? 지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최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 이곳은 회장님께서 출입을 금하신 곳입니다.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러의 이상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다. 이 안에 분명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의 연구 자료, 그리고 강태준의 숨겨진 이야기와 관련된 무언가가. 최 비서님, 잠깐만이라도 안을 볼 수 없을까요, 러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곤란합니다. 아가씨, 최 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바로 그때였다. 무슨 소란이지?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이었다. 그의 팔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는 지은과 최 비서, 그리고 별채문 앞에서 서성이는 러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강태준 씨, 이 안에 혹시 제가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나요? 러가 자꾸 이쪽으로 저를 이끌어서요. 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잠긴 별채문에 머물러 있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는 듯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쩌면 그리움까지도. 지은은 숨을 죽이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의 결정에 따라. 어쩌면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미스터리에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려는 찰나였다. 강태준의 시선은 별채문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알 수 없는 고통과 회한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한지은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초의 비서 역시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켰고 로만이 태준의 다리에 머리를 부비며 그의 기분을 살피는 듯했다. 여긴 네가 들어올 곳이 아니다. 한참 만에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고 무거웠다. 그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궁금한 것이 많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러, 그만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태준은 러의 목줄을 잡고 몸을 돌렸다. 지은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의 어조에 담긴 강한 거부감에 더 이상 매달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언뜻 비쳤던 깊은 슬픔은 지은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다. 저 별채 안에는 분명 강태준의 가장 깊은 상처와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날 저녁, 저택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지은은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값비싼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 지은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잠시 후 아래층 거실에서 고성이 들려왔다. 평소에는 정적만이 감돌던 저택이었기에 그 소리는 더욱더 크게 울렸다.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다행히 최 비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가 거실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거실 안에는 강태준과 아까 그 중년 남성이 마주 앉아 있었다. 태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중년 남성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강태준 사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을 텐데 우리가 TK그룹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잊었나? 윤병철 이사님, 투자와 불법적인 요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윤 이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는 듯했다. 불법적이라고 허허. 강 사장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군. 이 바닥에서 그 정도 융통성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어. 자네 부친께서도 이런 식으로는 일하지 않으셨을 텐데. 윤병철이라는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아버지라는 말에 태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아버님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 마시죠. 좋아. 본론으로 들어가지. 한상현 박사의 연구 자료. 그거 어디에 숨겼나 순순히 넘기면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글쎄, 강 사장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가 애지중지 숨겨둔 그 여자애도 무사하지 못할 걸. 지은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한상현 박사.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었다. 그리고 애지중지 숨겨둔 여자애라는 말은 명백히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저 남자, 윤병철이 자신을 납치하라고 사주한 배후였던 것이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내 사람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뒤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 갈아 마셔버릴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지은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윤병철의 협박, 아버지의 연구 자료,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한 강태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얼마 후 윤병철이 돌아가는 듯 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뒤 지은의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와 지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다 들었나?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병철, 그 사람이 아버지를. 그래, 윤병철은 내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사고로 위장됐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분노는 숨길 수 없었다. 지은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렴풋이 해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니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럼 저를 납치한 것도 그래, 윤병철의 짓이다. 놈들은 네가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그 행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너를 납치해서 정보를 캐내려 한 거다. 내가 한 발 빨랐던 것뿐이고 당신이 나를.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강태준이 자신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윤병철로부터 자신을 빼돌렸다는 말인가. 나는 윤병철에게서 너를 보호하기 위해 이곳으로 데려온 거다. 물론 방법이 거칠었던 건 인정하지.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 태준은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믿을 수 없어요. 지은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믿든 안 믿든 그건 네 자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윤병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 어떻게든 너를 찾아내서 연구 자료를 손에 넣으려 할 테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겨지겠지. 태준의 말은 비수처럼 지은의 가슴에 박혔다. 윤병철의 살기등등한 눈빛과 협박이 떠올랐다. 그라면 정말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그럼 어쩌라는 거죠? 평생 이렇게 숨어 살라는 건가요? 아니, 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싸워야지. 윤병철과 그 배후 세력에게 맞서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너도 자유로워져야 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한지은 씨, 나와 손을 잡지 않겠나.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내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찾고 윤병철의 죄를 세상에 알리는 거, 그리고 네 안전을 지키는 것까지. 지은은 태준의 내밀어진 손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여전히 그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절박함과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윤병철의 위협은 실제했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이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의 한 작은 오피스텔. 지은의 친구인 김민서 기자는 며칠째 연락이 두절된 지은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민서는 지은이 단순 가출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지은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민서는 지은의 SNS와 통화 기록, 최근 일정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취재력을 동원해서라도 친구를 찾아내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다시 강태준의 저택, 지은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천천히 손을 들어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그리고 의외로 따뜻했다. 좋아요. 당신을 믿어보겠어요. 아주 작고 위태로운 신뢰였지만 그것은 거대한 어둠에 맞서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지은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한지은이 강태준의 손을 잡은 다음 날부터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지만 지은은 더 이상 무력한 감금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조력자이자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려는 투사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서재를 두 사람의 작전 본부처럼 개방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위에는 지은의 아버지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 노트의 복사본, TK그룹과 윤병철 이사 간의 과거 거래 내역, 그리고 윤병철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부쩍 불안해하셨어요. 지은은 흐릿한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계시는 날이 많았고 가끔은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죠. 데이터 유출이라든가 보안 같은 단어들을 얼핏 들었던 기억도 나요. 태준은 지은의 말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메모했다. 한 박사님의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는 건 없나? 미래 에너지와 신소재 기술이라고만 되어 있어서는 범위가 너무 넓어. 정확히는 상곤 초전도체 개발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혁신에 관한 연구였어요. 아버지는 이 기술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거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악용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셨어요. 지은의 말에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상곤 초전도체, 그것은 현대과학계의 오랜 수권이자 동시에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기술이었다. 윤병철이 그토록 혈안이 되어 찾는 것이 바로 이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윤병철이 노리는 건 아마도 연구의 최종 결과물 혹은 핵심 기술 데이터일 거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을 테니까 태준이 차분하게 분석했다. 문제는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는 건데 한 박사님께서 워낙 보안에 철저하셨던 분이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지는 않으셨을 거야.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서재 한쪽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던 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지은이 처음 서재에서 발견했던 낡은 책장 쪽으로 다가가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특정 책 한 권 앞에서 멈춰 서더니 앞발로 책을 툭툭 치며 지은과 태준을 번갈아 보았다. 라오, 왜 그래? 지은이 다가가자. 레오는 미래 에너지와 신소재 기술이라고 적힌 바로 그 책을 다시 한번 앞발로 가리켰다. 지난번 지은이 아버지의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던 책이었다. 태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책을 꺼내 들었다. 이 책은 이미 살펴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 하지만 지은은 러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요. 혹시 책 자체에 뭔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태준은 반신반의하며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지은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참 동안 책장을 넘기던 태준의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는 손가락으로 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이거, 그곳에는 아주 미세한 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었다. 마치 암호처럼 보였다. 지은과 태주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가끔 저에게 점자 비슷한 걸로 암호를 만들어 문제를 내시곤 했어요. 어린 시절의 장난 같은 거였는데. 지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 점들이 단순한 인쇄 오류가 아니라면 한 박사님께서 남기신 메시지일 수도 있겠군. 태주는 즉시 최 비서에게 연락해 암호 해독 전문가를 수소문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암호 해독 전문가가 비밀리의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책에 찍힌 점들이 특정한 패턴을 가진 이진 코드의 변형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오랜 작업 끝에 마침내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암호가 가리키는 것은 놀랍게도 저택 뒤편. 러가 그토록 관심을 보였던 낡은 별채의 특정 장소였다. 역시 그 별채에 무언가가 있었어. 지은이 중얼거렸다. 태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그 별채는 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이자 동시에 그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기도 했다. 최 비서, 별채 문을 열 준비를 하게. 태준이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별채 안은 먼지가 자욱했고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암호가 가리킨 곳은 별채 가장 안쪽 방, 낡은 벽난로에 숨겨진 공간이었다. 태준이 벽난로에 특정 벽돌을 누르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금고 안에는 낡은 USB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지은의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는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편지에는 딸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함께 자신의 연구가 악용될 것을 우려해 핵심 데이터를 숨겨두었으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강태준의 아버지, 즉 TK그룹의 선대 회장을 언급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강 회장님을 지은은 말을 잊지 못했다. 태준 역시 충격을 받은 듯했다. 우리 아버님과 한 박사님께서 그런 관계셨을 줄은.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한상현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TK그룹의 선대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윤병철의 손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윤병철은 그 연구 자료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USB 안에는 상온 초전도체 기술의 핵심 데이터와 함께 윤병철의 비리 행각을 암시하는 자료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윤병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은 분명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죠? 지은이 태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덫을 놔야지.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윤병철이 그토록 원하는 연구 자료를 미끼로 놈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놈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야. 태준은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TK그룹 내부에 아직 남아있는 윤병철의 끈앞풀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자신이 한상현 박사의 연구 자료를 손에 넣었으며 곧 해외 유력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윤병철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어떻게든 계약을 막고 자료를 가로채려 할 것이 분명했다. 계획은 위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지은은 불안했지만
태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윤병철이라는 거대한 악어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한편 김민서 기자는 지은의 실종과 관련된 작은 단서를 포착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주변의 CCTV를 샅샅이 뒤지던 중 의심스러운 검은색 승합차 한 대를 발견한 것이다. 차량 번호를 조회했지만 대포 차량으로 밝혀졌고 더 이상의 추적은 어려웠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승합차가 과거 TK그룹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에도 몇 번 등장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TK그룹과 지은의 실종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리한 기자적 직감이 위험한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강태준이 계획한 덫은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한상현 박사의 연구 자료가 해외 기업에 거액으로 판매될 것이라는 정보는 TK그룹 내부의 스파이를 통해 윤병철의 귀에 정확히 흘러 들어갔다. 예상대로. 윤병철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태준에게 연락해 마지막 협상을 제안했고 장소는 인적이 드문 교외의 낡은 폐공장이었다. 모든 것이 태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약속 당일, 태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 비서와 소수의 경호 인력만을 대동했다. 한지은은 저택에 남아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태준과 함께 폐공장으로 향해 있었다. 런은 불안한 듯 지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폐공장 내부는 을씨년스러웠다. 사방에 녹슨 철골 구조물과 부서진 기계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만이 어둠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다. 태준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윤병철이 검은 양복을 입은 여러 명의 부하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태준 사장, 현명한 결정을 내렸군. 연구 자료만 넘기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해주지. 윤병철이 거만하게 말했다. 자료는 여기 있다. 태준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USB를 들어보였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한상현 박사. 당신이 죽였나? 윤병철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한 박사는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뿐이야. 거짓말 그 순간. 약속을 어기고 몰래 태준의 뒤를 따라온 지은이 외치며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였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윤병철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저 계집애가 여긴 어쩐 일이지, 강태준.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여.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윤병철의 부하들이 일제히 태준과 지은에게 달려들었고 태준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폐공장 안은 고함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태준은 지은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USB 내놔. 그리고 저 계집애도 잡아. 윤병철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한 명의 괴한이 지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아악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태준이 몸을 날려 괴한을 가격했지만 다른 괴한이 휘두른 소의 파이프에 그의 옆구리를 강타당했다. 커헉. 태준이 신음하며 잠시 휘청거렸다. 강태준 씨, 지은이 절규했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괴한에게 붙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윤병철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태준에게 다가왔다. 꼴 좋다. 강태준,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가 태준의 손에서 USB를 빼앗으려 할 때였다. 멍멍 으르렁. 갑자기 폐공장 입구에서부터 성난 사자 같은 울음소리와 함께
황금빛 섬광이 달려들었다. 러였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러는 가장 가까이 있던 윤병철의 부하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어뜯었다. 그리고는 지은을 붙잡고 있던 괴한에게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공격했다. 러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윤병철의 부하들은 잠시 당황했고 그 틈을 탓해주는 옆구리의 고통을 참으며 다시 일어섰다. 지은 역시 러 덕분에 괴한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젠장 맞을 개새끼가 윤병철이 분노하며 총을 꺼내 러를 겨누었다. 안도의 지은과 태준이 동시에 외쳤다. 탕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러는 다치지 않았다. 총알은 러를 감싸 안으려던 지은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지은씨 태준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는 미친 듯이 윤병철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폐공장 밖에서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김민서 기자가 지은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TK그룹과 윤병철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윤병철과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태준은 지은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자신의 셔츠를 찢어 지혈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내가 미안하오.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렸으니. 태준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이 끝나고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태준은 지은에게 숨겨왔던 마지막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한 박사님께 큰 빚을 지셨소. 과거 우리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한 박사님의 기술 자문과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TK그룹은 없었을 거요. 아버지는 늘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하지만 한 박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태준의 목소리가 착잡하게 가라앉았다. 윤병철이 한 박사님의 연구 자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직감했소. 이것이 아버님의 은혜를 갚고 한 박사님의 명예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당신을 그렇게 거친 방법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소. 당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윤병철을 잡기 위해서. 지은은 말없이 태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차가운 냉정함 대신 진심 어린 후회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와 강태준의 아버지 사이에 그런 인연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고마워요. 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을 밝혀줘서, 그리고 지켜줘서.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지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불신이나 오해는 없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비로소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윤병철 뒤에 숨겨진 더 큰 배후 세력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을지도 몰랐다. 폐공장의 총격전 이후 윤병철과 그의 일당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김민서 기자의 결정적인 제보와 강태준이 미리 설치해둔 증거들, 그리고 한지은 아버지가 남긴 USB 안의 자료들이 합쳐져 윤병철의 오랜 악행은 만천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한상현 박사의 연구 자료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 박사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한 혐의, 그리고 TK그룹을 상대로 한 수많은 비리들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천재 과학자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그리고 대기업 총수의 용기 있는 폭로와
한 여성의 끈질긴 진실 규명 노력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지은은 팔에 가벼운 총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그녀는 강태준의 저택에서 머무르며 안정을 취했다. 더 이상 감금된 인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함께 밝혀낸 동반자이자 강태준에게 있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지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태준도 그녀와 동행했다. 묘비 앞에 선 지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의 명예는 저희가 되찾았어요. 흐느끼는 지은의 어깨를 태준이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지은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서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그들은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강태준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윤병철 사건 이후 그는 예전의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 대신 훨씬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그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방해는 분위기였다. 특히 지은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얼음 같던 그의 심장이 지은이라는 햇살을 만나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별채의 문을 다시 열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어둡고 스산한 공간이 아니었다. 지은과 함께 그곳을 정리하며 태준은 어머니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렸고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지은은 그곳에 작은 온실을 만들어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기 시작했고 별채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런은 여전히 두 사람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친구였다. 특히 지은을 유난히 따랐고 두 사람이 함께 산책할 때면 신이 나서 앞장서곤 했다. 러의 존재는 두 사람에게 또 다른 형태의 위안이자 행복이었다. 시간이 흘러 윤병철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던 날, 지은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복수심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김민서 기자는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여러 개의 특종상을 받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의로운 기자로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지은과 태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남았다. 최 비서 역시 묵묵히 태준의 곁을 지키며 그의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지은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의 연구 자료를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재단에 기증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풍부한 감성을 담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태준은 TK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과거 아버지와 한상현 박사가 꿈꿨던 것처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더 이상 차가운 이윤 추구가 아니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그것이 지은을 통해 그가 새롭게 깨달은 가치였다. 어느 주말 오후, 지은과 태준은 레오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은이 태준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태준은 지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나도 마찬가지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요. 당신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었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함께 헤쳐온 그들이었기에 그 사랑은 더욱더 단단하고 소중했다. 저 멀리 러가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지은과 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웃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이 찾아온 것이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 상처마저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써내려갈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세상 그 어떤 소설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어둠이 걷힌 자리에는 언제나 눈부신 아침이 찾아오는 법이니까